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EBS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2강의 용소와 며느리 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좀 말투, 그러니까 문체가 특이해요. 이게 지금 글로 쓰여 있으니까 문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쓰여 있는 투가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적인 글 같은 경우는 뭐 바위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글이 쓰여 있다라고 치면, 이 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바위가 있었어, 이렇게 말투가 좀 직접 입으로 말하는 듯한, 뭐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이는 듯한 그런 말투가 많이 드러나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구어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의 아주 중요한 서술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왼쪽에다가 써놓고 계속 냅두겠습니다. 선생님이 입문이라고 써버렸는데 입문이 아니라 입말이에요. 입말. 입으로 하는 듯한 말.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글에서 쓰이는 말투는 문어체라고 하고 글말이라고도 해요. 자, 이러면은 이제 내용을 한번 보는데, 이 구어체가 드러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용소는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곳에 있는데 서도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중심 내용을 고려했을 때 서도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입으로 하는 말이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이 덧붙을 수 있죠. 그런 말들이 같이 이렇게 그대로 실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현읍이라는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용소가, 여러분들이 소자는 좀 알아두세요. 이 소라는 것은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소라는 게 무슨 연못인데 그곳이 장현읍에 있대요. 그럼 이 용소와 관련된 얘기가 바로 처음부터 나오니까, 또 제목에도 있으니까 이 얘기가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다. 이어서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여기서 인지는 인제, 그러니까 이제라는 뜻이에요. 이제.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자, 대놓고 전설이라고 하는 글의 갈래가 드러나 있죠. 그러면 전설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로 앞에 1강에서 봤던 게 뭐가 있냐면은 주몽신화가 있었어요. 주몽신화. 주몽신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신화이고요. 이 용소와 며느리 바위, 줄여서 용소라고 할게요. 이것은 전설에 속하고, 그렇다면 전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 전설의 특징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 구체적인 증거물이 우선 가장 큰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물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는 나무일 수도 있고 뭐 우물일 수도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연못과 바위예요. 그런 증거물을 기반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용소가 어디인지, 장현읍이 어디인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 뭐 다른 마을 사람들은,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그 용소나 며느리 바위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전승범위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전승범위가 마을 단위로 전승이 됩니다.
마을 단위로 그 이야기가 내려온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설명들은 조금 지우고 됐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라 그래.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인데, 자, 똑같은 말 반복되죠? 구어체의 특징입니다. 거기서 그 영감이 수천석 하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거기다 좋은 집을 짓고서 있었는데, 자, 일단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이 한자 이런 거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거 긴 장자 또는 어른 장자에다가 사람 자자예요, 분명히. 근데 왜 자라고 안 하고 제라고 할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구어체적인 특징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개개인에 따른 말버릇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옛날 분들은,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옛날 분들은 말할 때 아를 에로 발음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왼손을 많이 쓰는 사람을 왼손 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골 분들은 특히나 왼손 제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 잽이 이렇게 잡자를 잽자로 바꾼 거예요. 이런 입으로 말하는 그 말버릇, 구어체적 특징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 작품 전체에 있어서 장자와 장제는 이 안에서는 동일 인물이고, 장자라고 하는 거는 장제첨지라고 하는 거는 장씨, 아저씨, 첨지 이런 뜻이고, 첨지는 사실 오늘날에 사장님 아니어도 그냥 김 사장님, 장 사장님 이렇게 부르죠. 그거랑 같은 정도로 그냥 장씨 아저씨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영감이 깍쟁이가 됐다는데, 이 깍쟁이가 약간 귀여운 표현이 아니라 이제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좀 재수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다른 사람을 도무지 도와주지 않았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아마 가난한 사람일 텐데, 그런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는 부자여도 탐욕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그 영감을 돼지 하는 그런 영감. 여기서 돼지라는 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첨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돼지는 탐욕적인 인물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른다라는 말이 틀렸어요. 거기서는, 그 선지에서는. 왜 그러냐면 비유 같은 경우는 이거 A를 표현하고 싶을 때 B를 가지고서 빗대어서 표현한다. 이게 기본적인 비유의 어떤 특성이죠. 근데 A를 그냥 A라고 표현해. 욕심쟁이한테 그냥 욕심쟁이라고 말해. 이게 이제 직접적인 표현인 거고, 욕심쟁이한테 돼지라고 말한다. 이런 거는 이제 비유, 간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그런 비유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장제첨지는 이제 나쁜 인물이구나 알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국어라는 사람한테도 국어를 당최 주질 않고,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를 좀 나눠주거나 그런 일이 없고, 중들이 시주를 하러 와도 도무지 주지를 않고, 여기서 시주를 하러 온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스님들이 막 이렇게 경제활동을 따로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오늘날엔 몰라도 옛날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맨날 그냥 불상만 쳐다보고 있으면 쌀이 나오진 않잖아. 마음의 깨달음은 얻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시주를 좀 해달라 이러고 이렇게 마을을 가끔씩 돌아다니곤 했었어요. 그 시주라는 게 쉽게 말하면 쌀이나 어떤 먹을 거랑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을 좀 이렇게 기부해달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런 것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 부자인데도.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주변에 불타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불타산 하면은
딱 불자 들어가니까 뭔가 불교랑 관계가 깊어 보이죠? 거기에 도승이 한 명 있대. 근데 그 영감, 장자 영감의 나쁜 소문을 듣고 우정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여기서 우정인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일부러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하니까 영감이 막 뭐라고 해요. 너희 중놈들은 불농불사, 이게 불농불상의 잘못인데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한다 이 뜻이고요. 일을 안 한다는 거지. 그 아까 말했던 경제활동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얻어먹기만 하면서 댕기는데 우리 집에서는 쌀 한 톨 안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영감은 성이 나서 그 삽을 가지고 와서는 두엄더미에서 쇳똥을 퍼 가지고는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 이거나 가져와라 하고는 바랑, 이게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방 같은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쇳똥을 넣었단 말이야. 여기서 엿단이라는 말 나오는데 그 선생님은 외갓집이 부산이라 가지고 그 할머니나 뭐 큰이모나 이런 분들이 잘 넣어서 챙겨가라 이런 말을 잘 여어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넣다라는 말의 방언인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중은 조금도 낯색도 변하지 않고, 왜냐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정말인지 확인하러 온 거거든. 정말인지 확인하러 왔고, 만약에 정말 그런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천벌을 내리려고 생각을 했던 걸 거예요. 이 뒤에 내용으로 봐서. 그래서 지금 이 장제첨지의 행동을 예상했기 때문에 태연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은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다가 쇳똥을 걸머진 채 그냥 나왔어. 그때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장제첨지 며느리가 쌀을 씻다가는 와서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거를 오늘날식으로 말투를 바꿔주면 저희 아버지가 원래 조금 그러세요. 너무 기분 나빠하시진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와 위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씻던 쌀을 한 바가지 퍼서 바랑에다가 넣어줬어요. 며느리의 착한 성품을 알 수 있죠. 자, 이쯤 되면 이제 뭐 옛날 얘기 좀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아, 저 구두쇠 영감은 벌 받을 거고 이 며느리는 잘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좀 더 보면은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빨리 집으로 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두세 가지 가지고는 불타산으로 도망질 하라고. 도망질 하라고 라는 게 도망치세요 이런 뜻이고, 큰 재앙이 내릴 테니까 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재앙이 그러니까 악인, 장제 영감이겠죠. 장제첨지, 악인에 대한 천벌로서 재앙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뭐 내용상으로 직접 무슨 막 도수를 부려서 벼락에 치게 했다 이런 게 나오진 않지만 짐작은 할 수 있죠.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으로만 봐도 이 도승은 재앙을 내리는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 이것을 알 수 있고, 근데 또 하나 드러나는 역할이 뭐가 있냐면 빨리 도망질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봐서는 이 도승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도승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알아놔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래서 며느리는 오늘날 같으면 사실 에이 뻥치지 마 이러는데 옛날이니까 급하게 집으로 가서 아들, 그 다음에 명지를 짜던 것,
그 다음에 기르던 개, 요렇게 셋을 데리고 이 밖으로 나왔대. 근데 이 부분에서도 어떤 학생들은 아들이나 명지는 모르겠는데, 명지가 이제 명주, 그 옷감, 그건 모르겠는데 개를 갑자기 왜 데리고 나와?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설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사람이 바위가 돼서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 이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하면. 그럼 반대로 뭐냐면 사람이 등에 뭐 짊어지고 아이 메고 아이 안고 한 옆에 개 끌고 어딘가를 가는 그런 모양의 바위가 있을 거야, 어딘가에. 그 바위를 보고 사람 누군가, 옛날 사람 중에 누군가가 지어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옆에 있는 모양이니까 이 스토리 상에서도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막 논리적이게 타당하게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아, 이런 과정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테니 뭐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스님이, 도승이 어떤 금기를 내려주는데, 가다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나요? 뭐 옛날 얘기나 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뒤돌아보면은 뭐 안 되는 그런 금기가 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용소와 며느리 바위 이야기에서도 이런 금기가 있어. 그랬는데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뇌성병력을 하면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니까, 그냥 쉽게 큰 벼락이 들리니까, 벼락이 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단 말이야. 그 자리에서 그만 화석이 됐어. 약간 좀 허무하죠. 돌아보면 안 돼, 돌아보면 안 돼 하다가 돌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야 깜짝이야 이러고 돌아봤다가 그대로 그냥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타산 아래에는 그 비슷한 모양의 바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자, 그리고 그 벼락을 맞은 장제 첨진의 그 집은 어떻게 되었냐? 큰 소, 그러니까 연못이 되었대요. 근데 연못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오늘날에는 뭐 누군가 그 땅을 사서 낚시터로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농사가 이제 잘 되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물인데, 땅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지만 물도 정말 중요한데, 그 물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하필이면 연못이 된 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그 하얀 여백 부분에다가 쓸게요. 기존에 원래 있었던 곳인 장자영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자영감의 집은 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욕심의 공간, 그죠? 근데 그것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연못으로 바뀌었죠. 연못은 농촌에 물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욕심을 부리는 것과는 반대로 베푸는 행위를 하는 그런 공간을 상징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작품의 교훈이 그럼 뭐가 되느냐? 장자영감처럼 욕심 부리고 살면 벌 받는다, 플러스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간 보면은 이 글 자체에 쓰인 말투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좀 옛날 얘기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문제에도 그런 의미의 선지가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 안 살고 어쩌다 한번 뵈는데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팔베개하고 자고 막 이런 경우 많이 없어서 조금 공감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의미상 따뜻하고 정감 어린 옛날 얘기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 보도록 합시다.
네, 문제는 이제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2번 문제는 이 밑줄 친 A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한눈에 잘 보이게끔 하고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러면 한눈에 보이시죠? 자, A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설명, 이런 문제인데요. A는 이제 금기를 어긴, 그러니까 금기를 내리고 그 금기를 어긴 며느리가 돌이 되어 버린다. 앞에서 이제 그 장자 영감 같은 경우는 나쁜 인물이고 며느리는 착한 인물이고,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럼 장자 영감은 벌을 받을 거고 며느리는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며느리가 돌이 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착하게 살아도 결국은 다 돌이 된다, 뭐 이런 건 아닐 거고, 뭐냐면 이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가 의미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다 적절한데, 적절하지 않은 하나가 뭐냐면 4번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을 금기로 설정한다. 여러분, 길 가다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가야 한다, 이런 거였으면은 며느리가 원래 착하니까 잘 지켰겠지만,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금기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한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며느리가 그래서 돌이 된 거랑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 경솔한 행동이라든지 또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5번 선지에 잘 나오지만, 착한 며느리임에도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것은 또 독자들의 안타까움. 이 고전 소설하고 이 전설이 좀 다른 건, 고전 소설은 대부분은 선한 인물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행복한 결말이 많지만, 그건 지어낸 거고, 이 전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비극적인 결말도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설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자, 다음으로는 아래로 좀 내려가서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자, 16번 문제. 이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 바로 전설이라는 갈래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에서는 전승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요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신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나라를 만든 이야기라서 그 나라라는 큰 집단 단위로 전승이 이루어져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신화 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주몽신화, 뭐 이런 것들. 근데 전설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는 작은 집단인 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용소라고 하면 그 용소 주변에 있는 마을 단위로 전승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그것도 엄연히 집단이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한 설명이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 답은 3번. 나라의 건국이랑 관련된 이야기는 주로 신화가 대부분이고, 전설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있는 특이하게 생긴 자연물, 오래된 어떤 자연물이나 구조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전설의 특성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조금 뒤쪽에 문제 볼 건데요. 26번. 이 글에 나타난 비극성을 소망의 좌절로 볼 때 이와 같은 성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 좌절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건 뭐가 있을까? 평강공주의 남편인 온달 장군이 전쟁에서 전사한 상황. 당연히 온달은 전쟁 끝나고 평강이랑 잘 살아야지 했는데 죽어서 좌절. 그 다음 조신이 사모하던 태수 김흔의 딸이 다른 곳으로 시집간다. 사랑이 좌절됐어.
그 다음 도미의 처가 야밤에 탈출하여 고구려에 가서 남편을 만나 함께 사는 상황. 도미의 처가 야밤에 왜 탈출했을까? 물론 이게 선지가 구성되다 보니까 좀 그 선지로 짧게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타인에 의해서 남편이랑 강제로 이별을 당하고 남편은 고구려로 도미의 처는 그 자리에 남은 채로 있었는데 도미의 처가 탈출해 가지고는 남편을 찾아가서 다시 만난 거야. 그럼 소망이 좌절됐다기보다는 실현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나머지도 좀 보면은 4번에서는 우렁각시의 남편이 죽어서 새가 되고 우렁각시가 이제 다른 관리의 그 각시가 되는 상황. 이거는 뭐 남편이 죽었으니까 또 남편이랑 이별해서 억지로 다른 관리의 부인이 됐으니까 좌절이라고 볼 수 있겠고, 5번 직위설화 같은 경우도 좀 교과서에도 있고 유명한데요. 선덕여왕을 사모하던 직위의 가슴이 불이 붙어서 화신이 되었다. 화신이 되어서 여왕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네, 사람으로서도 이루기 힘들었지만 화신이 돼서는 더더욱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5번도 네, 그 좌절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이었어요.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른 문제도 꼼꼼하게 잘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